자,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교재 81쪽이 되어 있습니다. 거미집 이론. 자, 이 거미집 이론은 거기 보면요, 시험에 우리가 7번 출제를 했는데 7번 전부 우리가 수렴형이 출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니까 최근에 홀수 25회, 27회, 29회 출제했는데, 그래서 올해는 좀 중요도가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 출제 좋아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옛날 같으면 잘 출제 안 하는데 이분은 꼭 이걸 잘 출제하시더라고요. 자, 거미집 이론입니다. 자, 이 에치케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자, 이 에치케라는 학자가 우리가 처음에는요, 농축산물 시장입니다. 농축산물. 그러니까 모든 시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농축산물 시장에 적용한 이 거미집 이론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농축산물 시장에서 적용한 것을 우리 부동산에 도입을 한대. 부동산에 도입을 했는데 어떤 시장에 도입을 했냐 하면 이 건축물 시장에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이죠. 이런 건축물 시장에 도입을 했는데 이 두 시장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이 바로 뭐냐? 생산 기간이 오래 걸린다. 예. 생산 기간이 뭐다? 장기간 소요돼요. 예. 생산 기간이 장기라는 것은 우리는 공급에 뭐가 존재하냐면은 시차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산 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 공급의 시차가 있는 시장에 적용되는데 이 농축산물 시장이나 이 건축물 시장의 불균형 상태. 자, 여러분 저번 주에 균형을 배웠는데 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으면 균형, 수요량과 공급량이 다르면 불균형. 그럼 수요량과 공급량이 달라요. 이 불균형 상태가 뭘로? 우리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균형 상태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균형 상태가 이 균형 상태로 조정되는 과정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떻게 조정되느냐 분석합니다. 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석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동태란 말을 써요. 동태. 그럼 시간을 고려하지 않으면 정태 분석. 그래서 여러분 저번 주에 배운 우리 균형점의 이동은 정태 분석이고 이 거미집 이론은 시간을 고려한 무슨 분석? 동태적 분석이다. 시간을 고려한다. 동태적 분석. 19회 시험은요, 이 비교 정학, 정태 분석으로 출제했어요. 시간이 고려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동태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문제는 가정이 있어요. 자, 이 가정을 보면은 우선은 2019년도의 수요량은 2019년도의 가격의 영향을 받아요. D는 수요량, P는 가격. 그래서 이걸 말을 또 달리 쓰면은 금기의 수요량은 금기의 가격의 영향을 받고, 자, 2019년도의 공급량은 2018년도 전기, 예, 그래서 금기의 공급량은 전기의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왜 그렇죠? 공급에 뭐가 있기 때문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 고추 파동, 마늘 파동, 양파 파동, 배추 파동 옛날에 많았거든요. 과거에 한 해 가격이 폭등하면은 그 다음에는 폭락, 폭등, 폭락이 주기적으로 반복이 됐는데 이것은 공급에 뭐가 있기 때문에 시차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게 별로 많이 줄어들었는데 왜냐? 요즘에는 뭐 해요? 옛날에 농산물 수입이 안 됐잖아요. 요즘 농산물 수입이 돼서 요즘 그 가격 변동폭이 좀 작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거미집 이론에서 지금 7번 시험에 7번 다 출제된 게 바로 여러분이 거기에 뭐가 되죠? 수렴형. 거미집 이론의 수렴형은요, 안정적인 균형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균형이기 때문에 7번 시험에 7번 전부 다 출제했어. 그래서 이게 여러분 시험 문제
만약에 거미집이로 나오면은 우선 정답에 수렴형은 있다는 거. 그럼 답 찾기 좋잖아요. 하여튼 수렴형은 있어. 예? 그럼 요것만 암기하면 돼요. 다른 건 암기할 필요 없어요. 요것만 암기하시면 되는데, 왜? 8번 다 출제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자, 그림을 보면은 이런 그림.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지금 뭐죠? 급하다. 급하면 뭐죠? 비탄력적. 우리 저번 주에 배웠고, 그럼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요. 그럼 뭐죠? 탄력적. 우선 그것부터 기억하고, 탄력적이면 탄력성의 값은 1보다 크고, 비탄력적은 탄력성의 값은 0과 1 사이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선 수요 공급이 만나는 요 교차는 이 점이 바로 뭐죠? 균형. 우리 저번 주에 배울 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 이 균형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점은 뭐죠? 이 점은 교차 안 하잖아요. 교차 안 하니까 불균형. 그럼 이 불균형 이제 시간이 경과를 하는데 이걸 지금 뭘로? 화살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저번 주에 배울 때는 단지 두 점을 비교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시간을 고려하는 거예요. 이 점이 시간이 고려함에 따라 점점 이렇게 변하는 거죠. 시간의 경감에 따라 이렇게 점이 이동을 해요. 그래서 점점 뭘로 간다? 균형으로 점점 접근해 들어가죠. 이 모양이 꼭 거미가 밖으로 거미줄을 치면서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집을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거미집이라는 명칭이 붙은 거예요. 이 수렴형에서 나온 게 거미집이라는 명칭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7번 다 출제했어요. 수렴형이. 이게 안정적 균형인데, 자, 이 그림 보세요. 조건 있죠? 수렴형의 조건을 보면은, 수렴형의 조건을 보면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니까 마이너스 기울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저번 주에 배울 때 수위 법칙은 뭐가 돼? 가격과 수요량 사이 무슨 관계? 마이너스. 마이너스 기울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기울기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서 플러스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에 또 기울기에 절대값을 비교하면 어디가 크냐 하면요. 공급 곡선이 기울기가 급해서 커요. 이 기울기가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탄력성을 또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또 뭐가 있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있습니다. 자, 요걸 비교했더니 아까 이 탄력성은 수요는 1보다 큰 값, 공급은 기울기 급하니까 비탄력적 0과 1 사는 값, 부등호 방향이 뭐다? 바뀌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은 이 기울기와 이 탄력성은 역관계에 있다라는 거. 자, 기울기와 탄력성은 같은 용어가 아니라 역관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뭐다? 역관계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자, 요것만 알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요 그림 보세요. 수요가 탄력적이면 어떻게 돼요? 자, 수요가 탄력적이면 공급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수요가 탄력적이면 공급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다.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무슨 형태? 수렴형이다. 수탄수.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은 절대 이제 틀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수렴형만 기억하면 돼. 그러면 왜 그럴까요? 발산형은 수렴형의 반대. 그러니까 반대니까 요것을 뭐야? 반대로 가면 되죠. 그림을 한번 보면은, 자, 발산형. 자, 여러분 그 발산형은요, 불안정적인 균형이야. 자, 발산형은 이 불안정적인 우리가 균형입니다. 자, 그림을 보면 수렴형에 뭘로 간다? 반대. 반대로 가면 돼요. 수렴형에. 그럼 수요 곡선은 뭐가 돼? 반대로 가니까 기울기는 급하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요. 자, 완만한데 문제는 요 점이 균형인데 균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간다? 이 불균형이 점점 시간의 경감에 따라 어떻게 간다? 이렇게 밖으로 계속 이렇게 빠져나가요. 밖으로. 균형으로 가는 게 아니죠. 이런 형태의 그림이 발산형의 그림이에요. 그럼 발산형은 수렴형과 뭐다? 반대. 반대니까 어떻게 돼요? 조건을 보면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무슨 기울기? 마이너스 기울기죠. 절대값과 또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을 비교했더니 어디가 크다? 우리는 여기 수요 곡선이 크죠. 예? 자, 그럼 탄력성은 공급은 완만하니까 탄력적. 탄력적이니까 1보다 큰 값. 공급은 수요는 기울기가 급하니까 비탄력적 0과 1 사이에 있는 값. 그래서 탄력성은 어디가 크다? 우리는 공급이 크죠. 그래서 여러분 기울기와 탄력성은 역관계있기 때문에 부동 방향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은 뭐의 반대? 수렴형의 반대. 그러니까 발사는 암기할 필요 없이 뭐만 암기하면 돼요? 수렴형만 암기하시면 돼요. 발사는 반대다. 그래서 여기는 뭐죠? 공급이 탄력적이면 수요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데 공급이 탄력적일 때 뭐죠? 발산형이다. 그래서 여러분 수탄수 공탄발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수탄수 공탄발 암기를 잘 해두시고 항상 수렴형만 잘 기억해 두시고 공급 발사는 반대 수렴형. 그러면은 순환형은 여러분 작년 시험에는요 수렴형 순환형 출제했고 27에는 요 세 개 다 물었고 또 25에는 수렴형 순환형 출제했고 그래서 지금 돌아가면서 계속 나오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순환형은 이런 형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주어졌는데 지금 이 점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이렇게 이동하는데 이게 여기 지금 이렇게 계속 이렇게 빙빙 돌죠. 반복되는 이런 그림이 순환형이야. 그럼 순환형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서로 뭐 할 때? 같을 때. 그러니까 순환형은 볼 거 없어. 서로 같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만 암기해두시면 돼? 수렴형만 정확히 암기해두시면 돼. 수렴형만 정확히 암기하시면 되겠다. 자, 시험 문제 여러분 시험에 나오면 어렵게 안 내거든요. 이거 암기하면요. 자, 공급 곡선의 기울기죠. 자,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1.2다. 1.2.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0.7이다. 크죠, 이게? 숫자가 주어져요. 그러면 빨리빨리 판단해야지. 그럼 여기는 얼마다? 마이너스 0.6. 여기는 얼마? 0.6. 같죠? 절대값 한번 같으면 순환형. 그럼 여기는 얼마?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1. 우리가 마이너스 1.2다. 여기는 0.5다. 그럼 이건 뭐다? 발산형. 이런 식으로 숫자가 주어져요. 문제에서. 그럼 숫자가 주어졌을 때 판단을 해야 돼. 그 판단할 때는 뭐만 판단하면 돼? 수렴형만 판단하면은 어떻게 돼? 쉬워요. 발사는 수렴형 반대니까. 니꼬르가 나오면 뭐다? 순환형. 그래서 27에는요, 요 기울기 숫자를 다 주어졌어. 그래서 판단하는 문제 출제했습니다. 자,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렴형만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수렴형만 딱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교재 넘어갑니다. 88페이지. 부동산 시장으로 갑니다. 자, 부동산 시장은 여러분이 시장은 우리가 수요 공급 다 배웠으니까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와 부동산을 팔고자 하는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는 장소인데 자, 우리 알프레드 링이라고 있고 제레모 다소란 학자는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부동산 시장을 부동산에 있어서의 양, 부동산의 질, 부동산의 위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서 그 가격이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는 지리적 구역이라고 설명해요. 학자는. 그리고 25회 시험에는요. 보이스라는 학자의 견해를 출제했어요. 금융과 연결해서 보이스라는 학자는 부동산 시장을 뭐 소유권과 같은 부동산 권리의 뭐 교환, 권리 교환, 소유권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좀 더 유리한 가액으로
교환이 결정해야 돼. 매매할 때는 좀 자기가 유리하게 받으려고 하죠. 예? 이런 거라든지 또 토지 공간 이용의 패턴, 유형을 결정한다든지 또 토지 공간을 배분한다든지 또 수요와 공급 등은 요걸 통해서 우리가 가격을 결정하는 의도된 상업 활동을 하는 장소를 부동산 시장이라는 용어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뭐 암기하지 마시고 한번 가볍게 읽어보세요. 가격 결정되는 장소가 뭐다? 부동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 나오죠. 자,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보시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여러분 시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 두 가지가 있어요. 어느 시장이든지 노동시장인데 하여튼 어느 시장이든 두 가지 기능이 바로 뭐냐? 자원 배분의 기능과 교환의 기능 두 가지입니다. 자, 자원 배분의 기능을 보면요, 토지는 부증성에 의해서 한정이 되어 있어요. 예?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 공급에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면 그 가격에 따라 한정된 이 토지 공간이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배분되는 기능을 가져요. 가격에 따라. 자, 그리고 또 교환의 기능이 있어요. 매도자는 돈을 주고 현금, 매수자는 현금을 주고 사고 매도자는 부동산을 매각하잖아요. 이 현금과 부동산이 뭐다? 교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경기 침체에서는 부동산 매매가 어렵다 보니까 이 양평 서울 양평 땅 서울 아파트 평가를 통해서 서로 교환을 하는 경우도 있어. 이 교환 부동산의 교환의 기능도 있어요. 또 여러분 매매 시장에서의 소유권 이전되죠. 임대차 시장에서의 전세권 설정을 해요. 소유와 임대에 있어서 또 교환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 두 가지는 시장에 가지는 고유 기능이고 또 여러분 부동산 사고자 하는 매수자, 팔고자 하는 매도자, 또 투자자, 개발업자 등 여러 사람들에게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어요.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매도자가 처음 불러본 가격이 5억이에요. 처음 불러본 가격을 뭐라고 하죠? 호가. 그래서 3억에 매수자가 처음 불러본 가격은 3억이니까 가격 차이가 2억이라서 거래 계약 체결이 어렵습니다. 그럼 매도자가 제안한 가격은 점점 뭐한다? 하락을 하죠. 그래서 이 가격이 처음 불러본 가격이 파괴되면서 조정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매수자가 처음 불러본 가격이 점점 이렇게 또 상승하죠. 자, 그러다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가격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매도자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하한 가격, 또 매수자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상한 가격이 여기서 뭐를 일으킨다? 충돌을 일으켜요. 충돌을 일으켜서 얼마에? 4억에 거래 계약이 체결됐다. 어린 점에서 이 점에서 T세타. 그래서 가격이 창조됐다. 또는 가격 형성의 기능, 가격 창조로서의 기능이 나타난다. 이 지문이 23회 시험에 출제된 지문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용도가 비슷하면은 대체할 수 있죠. 또 용도 간의 경쟁이 또 나타나요.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의 특성에 따라 지속적으로 토지는 대체 경쟁을 하게 되면서 토지를 최유효 이용의 상태로 유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부동산의 양이라든지 부동산의 질적인 측면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요, 이 토지 이용의 유형을 결정하는데 도심에 가까울수록 땅 가격은 비싸요. 비싸니까 뭐다? 도심에서는 상업용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의 순으로 토지 이용이 나타나요. 뒤에서 또 배우겠지만은,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경제 활동하는 주체에 토지를 빌려서 지불한 대가, 이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어떻게 돼?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의 순으로 토지 이용에서의 유형을 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 이 지문이 요즘에 가끔 시험 지문에 좀 출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부동산 시장의 특성, 지금 작년, 재작년 우리가 나왔죠. 그래서 요즘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요, 이제 뒤에 배우시게 될 효율적 시장과 연결해서 요즘 계속 출제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출제는 계속 합니다. 자, 올해 30회 시험도 우선 중요하다. 자, 여러분 이제 배우시는 단원이 부동산 시장과 공간 구조 이론인데 여기서 시험 문제 최소 4문제는 출제하고 많이 낼 때는 5문제 이렇게 출제된다고 보면 돼. 그 중에서 이쪽에서 출제한다. 이런 부동산 시장과 효율적 시장을 연결해서 문제를 요즘 내는데, 자, 여러분이 앞에서 우리 배우신 거 있죠? 매년 출제되는 토지의 특성.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토지의 특성으로 인해서 일반 상품 시장과는 다른 뭐가 나타난다? 일반 상품 시장과는 다른 부동산 시장에 뭐가 나타나요? 특성이 나타난다 얘기예요. 연결을 시켜야 돼.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출제하는데 우선 가장 토지의 특성 중 우선은 부동성.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잖아요. 이 부동성과 또 토지들이 모여서 하나의 지역의 환경을 형성하는 이 지역성의 특성에 따라서 뭐가 나온다? 공간적, 부동산에 대한 공간적 작용 범위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는 우리는 국지적 또는 지역 시장을 형성한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작년에도 29회 시험에도 여기서 또 정답 물었어요. 여기서 또 출제했었죠. 국지적 지역 시장을 형성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위치해 있는 현장에 가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은? 확인을 해야겠죠. 임장 활동화가 강조가 돼요. 확인해야 된다. 자, 그런데 문제는 국지적 지역 시장이기 때문에 무슨 시장이 아니죠? 우리는 전국적이고 광역적인 시장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자, 여기서 이제 용어를 좀 배우셔야 되는데, 자, 어떤 용어를 배워야 되냐면요. 자, 부동산 시장이, 우리는 시장을 마켓이라고 해요. 마켓.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을 용도에 따라 뭘로 나누죠? 주거용 부동산 시장, 상업용 부동산 시장, 공업용 부동산 시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때 이 각각의 시장을 뭐라고 하냐? 이 각각 세분화된 이 각각의 시장을 이 마켓에 대해서 서브란 말 써요. 서브 마켓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번역을 어떻게 하냐? 우리 부분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 경제에서는 보통 하위, 요것보다 밑에 하위로 번역 많이 하는데, 부분, 뭐 같은 용어예요. 부분 시장, 하위 시장이라고 해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그러면 용도에 따라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세분화될 수도 있고, 권리 형태별에 따라서 매매 시장 또는 전세 시장으로 또 구분할 수도 있거든요. 또 위치에 따른 또 지역별로 또 시장이 또 뭐 나누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전체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여러 개의 시장으로 나누어지는 이 형상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시장에 뭐라고 한다? 분화란 말 써요. 시장이 분화되면서 무슨 거죠? 지금 부분 하위 시장이 뭐가 돼? 형성이 되죠. 자, 이 지문은 19회 시험에 출제했죠. 시장의 분화로 인해서 하위 시장이 형성돼. 부분 시장. 그런데 자, 부분 시장이죠. 그럼 아까 권리 형태별에 따라서 매매 시장, 임대차 시장인 전세 시장이 나타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전세 시장에서 전세 수요량은 많은데 공급량은 적으면 뭐 돼요? 불균형. 아니, 그 균형,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으면 균형인데 다르면 불균형이야. 그래서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분 시장, 아까 매매 전세 시장 할 때 전세 시장이라는 부분 시장에서 시장의 불균형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 지문은 작년 29회 시험에 또 출제했어요.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밑에 8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밑줄.
부분 시장별로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기로 한다. 이 지문이 작년 29회 시험에 출제된 지문이에요. 자, 부동성으로 인해서 그래요. 또 부동성으로 인해서 그렇고, 또 부동성, 또 뭐에서 부정성, 또 개별성 등에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더라도 바로 즉시 택지를 조성 공급하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수요 공급 줄여서 수급이죠. 수요 공급 조절이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부동산은 수요 공급 조절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하다? 곤란하다. 자, 수요 공급 조절이 뭐다? 곤란하다. 바로 뭐에서?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뭐한다? 오래 걸린다. 공급에 뭐가 존재한다? 시차로 인해서 어려워. 그러면 시험 문제는요, 뭐를 출제하느냐? 시험 문제는 이걸 출제해. 단기. 시험 문제는 요거죠.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의 부동산 가격에 왜곡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뭐다? 높다. 그 지문을 벌써 2번 정답 물었고요. 시험에 많이 출제합니다. 16회도 정답, 15회도 출제를 했고 하여튼 시험에 많이 출제를 합니다. 자, 90페이지 위에서 9번째 나오죠. 단기적으로 가격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 이 지문이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합니다. 자, 또 부동성으로 인해서 또 뭐가 나오죠? 여러분이 우리 정책 이론에서 또 우리 많이 따주는 건데 토지 이용의 외부성, 외부 효과가 나타나요. 자, 여러분 배우셨죠? 우리 부동성에서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데 그 토지를 둘러싼 외부 환경 조건의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정의 외부 효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해요. 여러분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요, 우리 정책이론 다음 주에 배우셔야 되는데 시장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 시장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시장의 실패인데 시장의 실패를 가져오게 돼요. 시장의 실패를 가져요. 자원이 비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누가 개입을 해야 된다? 정부가 개입해요.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에 있어서 뭐가 된다? 근거가 된다. 이 지문을 연결시키면서 출제를 또 자주 하는 지문이에요. 시험에 많이 나오죠. 정책과 연결시켜서. 자, 부동성에 의해서 우선 나타나고 또 토지의 특성 중 뭐가 있다? 물리적으로 똑같은 토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2개 이상의 동일한 토지는 존재하지 않는 게 개별성의 특성이죠. 자, 여러분 일반 상품은 뭐가 돼요? 자, 일반 상품은 표준화가 되어 있어서 대량 생산이 공장에서 가능해요. 그래서 도매상, 소매상을 거쳐서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중간에 유통기구가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이 그래서 제주도에서 신라면을 드시든 서울에서 드시든 똑같아. 예? 그렇잖아요. 획일화된 수요가 나타나는데 부동산은 그렇지 않아요. 우선은 부동산은 표준화가 어려워요. 일반 상품과는 달리 표준화가 어렵다. 그러면 시험에 우선은 많이 출제되는 게 표준화가 어려우면요. 여러분 우리 개별성에서 우리 배운 걸 늘 생각하면 대체 가능성이 쉽다 어렵다? 어렵죠. 대체 가능성이 낮아요. 대체 가능성이 낮다. 우선 시험 지문에 많이 내거든요. 표준화가 어려워서. 그리고 대량 생산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 있어요? 도매상, 소매상 같은 유통기구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도매상, 소매상 같은 유통기관이 있다 없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이 조직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자, 17회 시험에 또 뭘로? 조직화로 출제했잖아요. 조직화가 가능하다로 출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직화가 어렵다. 17회 시험에 또 이런 걸 출제했죠.
조직화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라면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은 대량 생산해서 공장에 보관했다가 바로 공급을 해줘요. 가격에 정부가 어떻게 돼? 안정하기 위해서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시장에서 자동 조절돼요. 그런데 부동산은 그렇지 않아요. 왜? 부동산 상품에 대한 조직화가 어려우니까 부동산 상품에 대한 가격에 대한 집중적인 통제가 곤란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부 골머리야. 그러니까 정부가 뭐 시장에서 해결 안 되니까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통제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또 여러분 부동산 거래 시에 뭐가 많이 들어요? 거래 비용이 많이 들어요. 거래 비용. 뭐 여러분 거래를 하게 되면 세금도 내야 되지만 또 뭐가 있어요? 중개, 수수료, 보수도 있지만 또 발품도 팔아야 되고 시간 노력 많이 돼요. 하여튼 거래 비용이 많이 들어요. 조직화가 어려워. 요게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거야. 뭐 공인중개사. 부동산의 유통기구로서 누가 있는 거야? 공인중개사를 개입해서 여러분들이 연결을 시켜서 그에 대한 대가 수수료를 받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또 개별성으로 인해서 거래가 어떻게 돼? 비공개가 돼.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의 비공개성, 은밀성이 나타나.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부동산 거래 내용의 사실을 공개하기를 뭐한다? 꺼려하는 거예요. 요즘 뭐 있죠? 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당국의 조사라든지 또 여러분이 부동산 소득은 불로소득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강해요, 요즘. 그러다 보니까 거래 내용의 사실을 공개하기를 꺼려요. 그래서 거래에 관련된 정보 수집이 어려워요. 곤란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탐색하기 위한 비용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문들이 가끔 시험에 나와요. 정보 수집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정보를 획득하는 비용 발생한다. 그 지문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시험 지문. 그것도 최근에 한 두세 번 나왔죠. 자, 우선 개별성의 특성으로 있고 또 중요한 건 또 일반 상품에 비해서 또 가격이 뭐하다?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또 17회 시험에 또 한 번 나온 지문이 다수가 아니라 뭐다? 소수야. 높은 부동산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시장에 뭐한다? 참여를 해요. 다수가 아니라 뭐가 존재한다? 소수입니다. 소수. 자, 소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부동산 시장에 진입을 하는 수요자인 구매자와 판매자인 공급자의 수를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니까 제한을 시켜. 여러분 쉽게 들어오고 나가는 게 아니야. 제한이 돼.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 경쟁 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 된다. 얘기야.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 경쟁 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 된다. 자, 그리고 가격이 비싸니까요. 또 금융기관 돈을 빌려야 돼. 뭐가 관련이 있다. 거기 보면 자금의 유용성. 예? 자금의 또 유용성과 또 깊은 관련이 있다. 가격이 비싸니까요. 우리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한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금의 유용성은 뭐에 영향받죠? 금리, 이자율. 금리가 높은가 낮은가.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데 이 이자율, 금리는 정부의 뭐에 의해서 결정되죠? 화폐, 금융정책. 이 화폐, 금융정책에 의해 좌우가 돼요. 뭐가? 금리가. 그럼 이 금리에 따라 자금 조달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대출금리가 인상돼서 여러분 자금 조달이 이전보다 원활하지 못하죠. 자금 조달의 가능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니까. 또 가격이 비싸니까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가격이 비싸면 또 매매 기간이 우리라 여러분이 즉각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장기가 돼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곤란하다. 옛날에 어떤 분은 이거 토지 팔아달라고 내놨는데 한 7, 8년 안 팔리는 거야. 그런데 그런 게 있더라고. 안 팔렸는데
어떤 사람한테 내놨더니 2달 만에 팔린 경우도 있어. 똑같은 가격인데 뭐의 차이겠어요? 예? 예? 타깃을 누구로 잡느냐, 사는 사람 인맥의 차이가 있는 거야. 예? 그 살려는 멤버 투자자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투자자가 없으면 뭐다? 예? 나와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지. 예?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이 이제 증권, 대우증권 계셨던 분인데 이제 부장까지 하신 여성분인데 이제 나와서 한번 떠나보고 싶다 증권을. 그래서 부동산을 하신 거예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하는데 주식 팔아 이거 하는 것처럼요. 땅도요 진짜 잘 팔아. 아니 증권에서 그 인맥들이 있으니까 10,000원짜리 잘 팔아. 그 사람만 가면은 매각이 돼. 예? 그래서 증권계에서 유명한 사람이 부동산에도 유명하게 됐어. 예? 자, 2천 저축 넘어서 땅은 다 거기 거야 해줄 거 옛날에. 진짜 잘 팔렸습니다. 예? 그런 게 이제 우는데 왜 그러냐면요. 투자자는 뭐가 있어야 돼? 우선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살려는 사람은 매수자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주식하는 사람은 기본 돈이 있거든요. 이제 인맥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뭐가 중요한 거야? 구매 자금이 중요해. 이 구매 자금을 모으는 기간이 매수자는 뭐다?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뭐 오래 걸려요. 축적 기간에 장기야. 축적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래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워요. 또 매도자는 또 골치 아파. 부동산을 원하는 가격으로 매각해요. 그래서 현금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해요? 황금성이야. 자, 여러분 2년 전에도 정답 물었는데 황금성이 높다 낮다? 부동산 낮다. 그건 꼭 기억해야 돼요. 황금성이 낮아. 그래서 황금성이 뭐다? 곤란해요. 황금성이 낮기 때문에 황금성이 곤란으로 인해서 단기간에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뭐다? 어려워요. 가격이 비싸니까. 그리고 또 부동산은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가격이 비싸니까 부동산 매매 시에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거래가 오래 걸려요. 자, 그리고 법적 제한이 많거든요. 일반 상품과는 달리 부동산은 법적인 제한이 많습니다. 뭐 토지 이용 규제라든지 또 세금 문제, 하여튼 규제도 많아요. 세금 문제도 있고 세금과 관련된 제도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그래요? 부동산에 대한 수요, 공급 조절이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뭐 인허가도 있다 보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에 또 왜곡을 발생시키면서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 경쟁 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 또 되기도 해요. 법적 제한이 많은 거예요. 자, 이런 특성들을 여러분이 좀 잘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뭐가 중요하다? 우리는 이제 배우시게 될 92페이지에 이 효율적 시장과 연결해서 2개를 묶어서 최근에 계속 출제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프린트 1번 보시면은 자,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정보 습득에는 일반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이거 어디서 나오는 지문이에요? 이제 배운 거 보면 거래 비공개성, 은밀성 여기서 나오는 지문이지. 예? 맞는 지문이죠. 이런 지문 또 많이 내요.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정보의 비대칭성 하면 뭐가 돼? 정보의 비대칭성. 나중에 정책 이런 거 보면 돼. 비대칭성은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의 차이야. 정보의 차이거든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또 뭐가 발생한다? 부동산 가격에 왜곡이 형성이 될 수 있거든요. 뭐 때문에 요거? 그것 지문도 어디서 나오는? 여기서 나오는 지문들이야. 그런 말을 돌려서 출제를 해요. 그렇게. 여러분은 그런 말을 보면서 어디에서 나오는 지문인지 이걸 이해를 하면은 합격에는 빨라진다는 거. 자, 잠시 쉬고 효율적 시작 되겠습니다.